꿈꾸는 역사, 어제, 오늘, 내일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좀 소프트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역사 속의 민주주의의 숨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노비와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노비와 여성들이 어떻게 인권을 회복해 가는가 하는 그런 역사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노비와 여성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는 과거 전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죠. 현재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게도 양성평등, 즉 남성과 여성이 서로 평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사회적 차별 부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가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에 관련돼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인권의 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노비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비는 과거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전통시대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이고요. 신분상으로는 최하위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노비들은 물론 뭐 보통 사람들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등록된 존재이고요.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물로 규정돼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노비는 서구에서 얘기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구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를 했죠. 노예라고 하는 건 곧 말하는 도구.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선시대 노비는 조금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좀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대 시대의 노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삼국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 세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왜 노비가 되냐 하면 삼국 간의 전쟁을 하다가 군인으로 참전했거나 했을 때 포로가 됩니다. 전쟁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국가의 개인이나 또는 국가적인 노비가 되는 거죠. 왜 개인의 노비가 되냐면 이들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포로를 획득하게 되면 개인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백제의 계백장군입니다. 계백장군은 마지막에 이제 신라와의 결전을 앞두고 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때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처자가 이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분명히 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제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건 계백 장군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게 최후의 결전이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결국 이 백제가 점령당하고 내 가족들은 전부 포로가 돼서 노비가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욕을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죽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본인 손으로 처형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전쟁 포로가 노비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국이 통일되게 되면 통일신라 시대의 노비라고 하는 건 이제 전쟁이 없는 셈이죠. 얻게 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노비가 되냐면 집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컨대 뭐 아버지가 아프시다든가 어머니가 아프시다든가 또는 뭐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든가 이러면 약값을 대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농사가 뭐 가뭄이라든가 뭐 때문에 완전 농사를 망하게 되면 그야말로 거지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채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팔아서 그 채무를 갖게 되고요. 본인의 몸을 판다는 건 곧바로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또 노비가 되냐 하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죠. 그 형벌 받으면 네가 노비가 돼야 된다라고 처벌을 받게 돼서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숫자가 노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구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될까 하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통일신라 시기에 이 호구나 기타 관련된 재산에 관련된 조사했던 신라 장적이라고 하는 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의 충청도의 청주시의 이제 근처에 있는 네개촌의 인구에 관련돼서 이 조사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에 462명이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 28명이 노비로 그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체적인 그 인구 대비 노비 비율을 보면 한 6%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의 6% 정도일 것이냐는 건 이제 별도의 문제지만 굉장히 노비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럼 고려 왕조 시대의 노비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어느 정도 됐는지 또는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 노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려 시대만 해도 벌써 들어오게 되면 노비에 관련된 몇 가지 법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왜 정해지냐 하면 남의 노비를 데려다가 부려먹거나 또는 남의 노비를 죽이거나 그러니까 실수나 뭐 되게 이런 경우겠죠. 죽이게 되면 어떻게 변상하느냐 하는 보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노비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재산이냐? 주로 농사를 짓는 이 주체가 노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비법에 따르면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남자종의 경우가 포, 즉 옷감입니다. 옷감 100필이고요. 여자종 같은 경우가 한 120필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종이 죽게 되면 100필의 가격을 물어내야 되겠죠. 여자종 같은 경우가 더 비싼 이유는 이게 좀 드리기 뭐한 말씀이지만 재산으로 본다면 재산 증식, 쉽게 얘기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노비가 남성 노비보다 가격을 더 크게 받았던 겁니다. 그 대신 남의 노비를 또 데려다가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이제 사역을 시킨다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 하루에 포 한 필을 보상액으로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에 관련돼서는 철저히 재산에 따라서 이 법들이 규정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고려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1039년에 노비에 관련된 법 중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노비 신분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머니 신분이면 그 자식이 노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습 노비에 관련된 이야기죠.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이런 세습 노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세습시켜야 된다는 그런 법이 아예 없는데 고려 시대에는 법적으로 어머니 신분이 노비면 노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노비가 숫자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건 역시 고려 후반기의 일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려 후반기가 되면 권력 있는 사람들 또는 힘 있는 사람들 이들이 크게 농장들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 농장 규모는 보통 산과 내를 경계로 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이 농장들을 경영하게 되는데 당연히 농장을 경영하려니까 이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일할 사람들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노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비들이 그냥 생기진 않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하거나 이래서 노비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을 노비로 만드는 일이 이 시기에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신분이 노비가 아닌데도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비가 되냐 하면 당시에 이제 왜구라든가 또는 뭐 홍건적이라든가 이렇게 전쟁을 이제 계속 치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 액수가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세금 액수가 올라간 건 뭐 어떻게 그래도 견디겠는데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군인으로 계속 끌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더라도 군인 나가고 세금 많이 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의 집에 힘 있는 집안에 가서 노비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적어도 목숨은 보존되고 세금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고려시대만 돼도 노비가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이 자발적으로 노비되는 사람들이 권세가의 농장들에 모이게 되겠죠. 이러면 국가는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왜? 세금을 걷거나 군인 갈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려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 경향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1606년에 만들어진 경상도 산음령의 호적을 보게 되면 노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경상도 울진부의 호족을 보게 되면 약 노비 인구가 전체 부분의 47%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두 호족을 비교해 보면 전 인구의 적어도 40% 정도는 노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7세기쯤이면 인구의 40%, 그러니까 반 가까운 인원이 노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노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노비가 노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노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속의 대상도 되고 매매, 그러니까 팔고 사는 데의 대상도 되지만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노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외거노비라고 되어 있어서 주인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 집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일정한 액수만치만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외거노비들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땅도 있습니다. 땅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재밌게도 일부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서구의 노예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보통 국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병역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역의 의무는 없지만 이들 외고노비들은 세금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와 일반 사람들의 경계가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노비들 자체가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일단 인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냥 보장해주지는 않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처음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고대 사회에는 노비 숫자도 굉장히 적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노비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저항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숫자도 적을 뿐더러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각기 참 노비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노비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고대 사회 내부에서도 사회적 저항은 아니지만 이들에게도 인간이고 인간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불교계 내부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겠죠. 이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신라 통일 시기 이후에 경도왕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여자 노비인 셈이죠. 여자종인 웅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웅면은 귀족의 노비였었습니다. 근데 이 귀족의 노비인데 자기 이제 주인을 따라서 절에 간 거죠. 미타사라고 하는 그런 절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주인이 이제 불공 드리는 걸 봤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승려들이 불공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빠진 겁니다. 나도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 절 마당에서 본인은 이제 본당에 못 들어가는 거죠. 노비니까 마당에 그 뙤약볕 아래에서 승려를 따라서 이제 자기도 똑같이 들은 대로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연부를 이제 쭉 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주인이 보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은 무슨 종이 지 직분도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무슨 연부를 왜? 지가 연부를 외면 부처가 될 수 있나? 원래 불교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명이 자기 직분도 모르게 저 연부를 하는 게 너무 미운 거죠. 자, 그러니까 얘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짓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꾀가 있습니다. 매일 곡식 2섬, 즉 2가마입니다. 2가마를 매일 쪄놔라. 이렇게 이제 그것 하루 만에 맨날 쪄놔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또 웅면은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하루에 2가마니를 초저녁이 될 때까지 그걸 다 찢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밤낮으로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견디겠습니까? 굉장히 졸리겠죠. 이 졸린 걸 막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말뚝을 세워놓고요. 자기 손바닥을 갖다가 사실은 뭐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노끈을 매놓고는 말뚝에다가 자기가 졸면 이제 쓰러지면서 자극이 오겠죠. 그래서 이게 졸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이 통해서 그런지 어느 날 웅면이 드디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들은 거죠. 자, 웅면은 본당으로 들어와라.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웅면이 그 지붕 부분들을 뚫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서쪽에 있는 극락으로 간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당시 노비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노비도 곧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인간간의 반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시대가 지나게 되면 고려 시대쯤 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170년 무신정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무신정변이 발생을 해서 무신 가운데 권력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노비 출신에 가까운 사람이 권력자,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민은 아버지가 소금 장수고요. 어머니가 절의 노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법에 따르면 당연히 노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무술이 뛰어나서 국왕의 경호대가 됐었습니다. 경호대가 됐다가 무신정변에 맹활약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최고위직까지 오르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회적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니까 이 밑에 노비들도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적이라고 한 사람이 최충원이 이민을 몰아내고 권력을 딱 잡게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도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경인년, 즉 1170년과 계사년, 1174년인데요.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 높은 관직도 아주 이 천한 노예들 가운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군이나 재상도 어찌 타고난 씨가 있냐.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궐내에 동조자도 만들어서 우리가 봉기를 하면 궁궐에서도 같이 일어나자라고 이렇게 다 미리 연락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사일이 됐습니다. 거사일이 됐는데 그 거사일에 모인 숫자가 좀 적었던 거죠. 아, 이거 갖고는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만적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사를 하자라고 해서 일단 거사를 미루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 꼭 사고가 생기겠죠. 그중에 거기에 참여했던 한 노비가 자기 주인에게 밀고를 합니다. 만적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봉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충원이 군인들을 보내서 다 체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죽은 노비 숫자가 100명도 훨씬 더 넘었고요. 나머지 노비 숫자, 거기 참여자들은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개인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조자들은 결국은 그냥 덮어두게 됐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신분 변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목소리가 바로 이런 만적의 반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도 사실은 바뀌고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조금 좀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조선시대에도 노비의 조직적 반란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고려시대하고 좀 다르겠죠.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어떤 저항이냐면 주로 이제 주인집에서 도망을 가는 거죠. 또는 그 도망을 갔던 노비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서 자기 신분을 바꾸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조선 정부는 노비를 분명하게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 주인이 함부로 노비의 목숨을 뺏게 되면 처벌을 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지켜졌느냐 하는 건 이제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은 국가의 노비에 관련돼서 아주 독특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국가의 여종인 경우에 아이를 낳으면 100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게 되고요. 남편의 경우도 그 30일간의 휴가를 주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출산 휴가가 이미 조선시대에 노비들한테 먼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노비들이 왜 조선 후반기 그 1894년까지 해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찌됐든 간에 산업의 근간이 철저하게 농업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나 지주들이 노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경작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노비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 해방은 갑오경장인 1894년이 될 때까지, 즉 근대 시대에 들어올 때까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쨌든 간에 노비 해방하고 다르게 굉장히 천대받는 존재가 또 있었습니다. 오히려 노비보다 더 아래인 그 존재들일 텐데요. 이들이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은 도포나 갓 같은 또는 망건 같은 것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의 직업이 뭐냐 하면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들이죠. 자, 신분상으로는 양인인데 이들은 어린애들한테까지도 하대를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애들이 이
백정들한테는 반말을 쓰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895년에 이제 1894년에 노비도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95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당시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차별 대우를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을 하게 됐고요. 이게 결국은 이 이후에 형평운동, 즉 형평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형평성을 갖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 부분들이 우리도 어차피 노비도 해방됐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 셈이죠.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19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정 숫자가 파악된 게 약 36,000여 명쯤 되게 되는데요. 형평운동을 전개했던 그 본부에서는 대략 40만 명이라고 돼서 좀 과장돼 있긴 합니다만 꽤 많은 이 백정들이 고통을 받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1930년대쯤 되게 되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단체로서도 꽤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낮은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들이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이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비하고 다르게 여성의 경우도 나름의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성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대 시기 이전에는 사실은 여성들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는 건 전 세계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뭐 조선이나 고려시대 일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찌됐든 상류층 여성의 경우에 특히 이제 고려시대가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사회적인 직위에서는 낮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개인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가문 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문과 가문가끼리 결혼을 하는 거죠. 애정의 바탕을 둔 결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귀족이고 저도 귀족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대하거나 뭐 어떻게 이 지위를 낮게 깔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남성하고 똑같냐 하는 거는 뭐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만 해도 결혼을 하게 되면 장가를 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 집으로 가서 따로 독립을 하는 거죠. 일종의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가정 내에서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갖기가 어렵겠죠. 당시 고려시대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고려 후반기 충렬왕 때 일입니다. 당시 관료 중에 한 사람이 고려에는 남자가 적고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첩을 두자는 건의를 올리게 됩니다. 관료들이 이제 첩을 두는데 벼슬에 따라서 이 차이를 좀 두어가지고 예를 들면 높은 벼슬은 첩을 많이 두고 일반 백성은 한 명만 첩을 두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건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녀자들이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죠. 듣고는 다 화를 낸 겁니다. 그때가 연등에 이제 불교 행사 열리는 날인데요. 길거리에 노파가 지나가다가 이 관료를 본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한 거죠. 자, 첩을 두자고 한 친구가 저 사람이다. 우리 모두 비난하자. 이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시위를 본 것뿐만 아니라 그 고위직에 있던 재상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 처를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이 첩을 법적으로 두자는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도 조선 전기까지 여성들은 남성하고 똑같이 상속에 있어서는 똑같은 액수를 받았었습니다. 균등으로 받은 거죠. 그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낮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거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회적 지위가 좀 하락을 하는 거죠. 유교 이념도 확산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남성의 종속적 존재라고 하는 관념들이 쭉 퍼져나가고 남성만이 제사를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념 자체가 굉장히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형태도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에 처가살이로 장가를 간다면 이제는 시집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남성 쪽의 힘들이 더 세 보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성을 누구를 결혼을 시켜서 데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노동력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도 사실은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사노동 외에 농사라든가 뭐 배를 짜는 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남성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에 관련돼서 당연히 인권 회복에 관련된 자각들이 생기게 되는 건 사실은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자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과거 그 무렵부터 동학이라든가 천주교 등에서 약간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여성 인권에 관련된 좀 제한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 사상에서는 중요한 것이 여성 평등, 여성 인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의 개화와 관련돼서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당시 지식층들을 모아서 1898년에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자기들의 제국신문의 이 표방, 모토가 뭐냐 하면 여성 계몽입니다. 왜 여성 계몽이냐면 여성을 계몽시켜야 애국이 될 수 있고 이들의 여성의 인권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 개화파 인사들이 강연이나 토론을 할 때 여성 개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슬슬 여성 인권에 관련된 인식들이 좀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일제 강점기쯤 들어와서는 이제 여성 해방을 위한 다양한 단체의 활동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1920년대쯤 되면 29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전체 한 500여 개 단체로 따지고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단체 숫자 전체 비율로 보면 좀 적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해방운동은 어쨌든 일제강점기부터 좀 더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단체 운동 같은 경우에도 민족주의 계열도 생기고요. 사회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단체들도 생기게 되고 또는 종교계 쪽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 강력하게 이 여성 해방에 관련된 것들이 퍼져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각들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20년대쯤만 되면 여성 중에 교사인데요. 자기 남편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 남성 같은 경우가 돈만 너무 밝히는 남성이라서 자기하고 이 취미나 이런 것이 안 맞는다고 남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는 잡지 같은 데 보내는 그런 여성들도 등장하긴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 확산되거나 심화되거나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해방 이후에 이런 과제들이 넘어오게 되고요. 여성 인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와 같은 남녀 평등, 사회적 차별 부분들은 사실은 현 시점까지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임금이라든가 또는 어떤 직업에 관련된 채용이라든가 특히 승진이라든가 또는 뭐 각종 사회적 활동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잘 이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